꽝!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돌아다니던 모든 공룡을 절멸시키고 거대한 분화구만 남길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이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분화구인 칙슬루브가 있어요. 이 거대한 구멍이 있다면 유성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이상하게도 우주 암석의 실제 잔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화구를 만든 유성이 공룡을 멸종시킨 유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조금 이상하죠. 충돌 시 기화되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유성의 대부분은 가스나 작은 파편으로 변해 대기권에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여기 지구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유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발견했지만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추락하여 백악기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 소행성은 현재 중앙아메리카 바로 북쪽에 있는 멕시코에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인한 폭발은 전 세계적인 폭염을 촉발했고 그 후 수년간의 겨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재앙의 결과로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조류가 아닌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60%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또한 익룡과 같은 하늘을 나는 파충류와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바다 생물도 멸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룡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유류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최근 이 악명 높은 소행성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알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암석은 지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목성 너머에서 형성되어 지구로 곧장 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칙슐러 분화구를 만든 충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지각 깊은 곳에 암석들이 하늘로 25km까지 튕겨져 나갔어요. 또한 분화구 가장자리 주변에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었습니다. 칙슐럽 충돌체라고 불리는 소행성 자체의 지름은 약 10에서 14.5km였습니다. 초속 약 19km의 속도로 90도 각도로 지구에 충돌했어요. 우리가 기하학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기화된 암석을 대기권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기 위해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유황가스와 미세먼지가 솟구쳐 올라 태양을 차단하고 약 15년 동안 지속된 충격의 겨울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공룡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은 대재앙으로 인해 사라지기 전까지 거의 2억 년 동안 존재했었죠. 운석설은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사실이 일치하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행성 충돌 이전에 이미 공룡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 소행성 충돌이 그 과정을 가속화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공룡은 전멸했지만 과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은 공룡은 현대새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고 있지만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분화구는 1970년대 멕시코 석유 회사인 페멕스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과학자들은 백악기를 종식시킨 대량 멸종 사건이 칙슐럽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소행성을 가리키는 한 가지 증거는 당시 현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엄청난 충돌의 힘으로 행성 표면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석을 유리와 같은 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체는 녹은 규산염 방울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형성되는 작은 구형 입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 중 일부는 충격으로 인해 사라진 물고기의 아가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이 화석을 연구하던 중 소행성 충돌이 북반구의 봄철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뼈의 성장선을 연구해서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네, 나이테처럼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이 재앙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찾기 위해 충돌 현장을 계속 탐사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카탄 반도 아래의 모든 암석과 퇴적물 아래에 숨어있는
소행성이 남긴 화학적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백악기 말 암석의 화학적 특징을 연구한 결과 이 소행성이 목성 너머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소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행성 유형 중 하나인 탄소질 콘드라이트였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유형의 소행성은 목성 너머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따라서 멸종 사건을 일으킨 소행성은 목성 너머에서 생성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요 단서 중 하나는 루테늄으로 지구 암석에서는 희귀하지만 소행성에서는 훨씬 더 흔한 원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암석에서 소량의 루테늄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소행성이 해성이나 화산 폭발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은 칙슐럽 분화구 시추 탐사의 첫 번째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저 1.2km 아래를 시추하여 소행성에 부딪힌 원래 화강암 기반암 조각이 들어있는 코어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이 암석들은 깊은 충격을 받아 퇴적층 위에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는 칙슐럽 분화구의 피크링이 동적 붕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피크링을 탐사할 때 특별히 목표로 삼았어요. 소위 링이라는 건 분화구 테두리 안쪽의 원형 능선입니다. 달, 화성, 수성 등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에서도 비슷한 피크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피크링이 잘 보존된 분화구는 칙슐브가 유일합니다. 이 발견은 최근 나사의 달 탐사 임무에서 얻은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달의 오리엔탈 충돌 분지 내의 피크링이 칙슐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분화구 형성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피크링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 이후 이 지역이 미생물의 첫 서식지 중 하나였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크링은 충돌 후 몇 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액체처럼 흐르던 깊은 화강암 기반암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능선으로 붕괴되기 전에 10km 높이의 중앙타워로 반동하여 붕괴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암석과 충격으로 녹아내린 암석이 뒤섞인 브레시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바다 쓰나미가 엄청난 양의 모래 퇴적물을 분화구로 가져왔어요. 2016년 또 다른 발견은 3m 길이의 코어로 뜨거운 액체로 가득 찬 균열에서 화강암과 광물 조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피크링에 진입했다는 신호였어요. 텍사스 대학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피크링이 거대한 열수 시스템일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결국 더 깊은 층에 도달하여 1335m까지 시추했습니다. 연구팀은 얻고자 했던 대부분 핵심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고 확보한 샘플의 상태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또한 초기 고생대에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시추공에 대한 성공적인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행성이 공룡을 어떻게 멸종시켰는지, 그런 충돌이 지하 깊은 곳의 생명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몇 가지 큰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쾅! 초음파의 폭발, 행성 간의 열, 먼지, 연기. 에베레스트만큼 큰 우주 바위가 지구의 대기를 침략했어요. 몇 초 전 수조 톤의 무게를 가진 이 바위가 지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여러분이 오믈렛을 만드는 것보다 뉴욕에서 앵커리지까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칙슐루브 충돌이라고 해요. 특이한 이름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했죠. 그때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죠. 이 역대급 충돌은 지금의 멕시코인 유카탄 반도, 공룡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칸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공룡도 휴가를 가겠죠?
이 거대한 우주함석은 바다를 덮쳤는데 바다가 넘치면서도 필연적인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충돌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죠. 행성 규모의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물의 충격 진원지에서 자유의 여신상만큼 높은 지진 해일이 터져나오는데 지구 표면에 작은 태양이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좋지 않아요. 지구 표면을 뚫고 날아갔어요. 마치 오븐처럼 뜨거웠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이 충격은 거대한 지진과 심각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어요. 많은 화산들이 선사시대의 하늘로 뜨거운 용암과 재를 동시에 분출했어요. 수백만 톤의 재와 그 흐름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대기에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생기면서 몇 년 동안 태양광선을 차단하게 되었죠. 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다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황산으로 만들어진 비가 내렸어요. 네, 칙술루브 충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보다 더요. 그 당시에는 많은 화산 폭발, 대기에 수많은 인화성 산소, 지속적인 온도 변화 같은 게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완벽하면서도 최악인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행성은 행성 표면에 완전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어요. 오늘날 이 흉터는 멕시코만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리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 금속은 지구에선 매우 희귀하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한 다른 소행성들에는 많이 들어있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된 암석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바위층에서 소행성에 있는 것과 같은 먼지를 발견했어요. 즉,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 재앙은 공룡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멸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충돌 당시 너무 뜨거워서 소행성의 일부가 그냥 사라졌어요. 많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유황이었어요. 유황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었죠. 이 작은 유황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차단했어요. 햇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사라졌고 기후는 결국 더 추워졌죠. 이 거대한 열기가 돌을 유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텍타이트라고 부릅니다. 충돌 에너지가 텍타이트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어요. 짧은 비행 후 텍타이트는 지구로 떨어졌어요.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었어요. 비도 내렸거든요. 단 물방울이 아니라 뜨거운 유리 불덩어리들이 내렸을 거예요. 유리 불덩어리들은 행성 표면을 며칠 동안 폭격해댔죠. 텍타이트들이 모든 것에 불을 질렀어요.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 근처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칙술루브는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죠. 소행성의 대부분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감자처럼 생겼죠. 해성은 암석, 금속, 그리고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성은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갖춰진 더러운 우주 눈송이 같죠. 해성은 가끔 오르트 성운에서 나와요. 이것은 태양계 주변에 있는 얼음과 파편의 거대한 성운이에요. 때때로 해성이 물 위에서 벗어나 태양으로 향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해성은 목성을 바로 지나갔다고 해요. 이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얻으면서 태양을 향해 날았죠. 해성의 바깥 얼음판이 증발하기 시작했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마 많은 먼지와 가스를 방출했을 거예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결국 해성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조각 중 하나가 우주를 날아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소행성인가요? 해성인가요? 답은 우린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가 심하게 운이 없어서 그 길에 있었다는 것과 다신 예전과 같지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이 재앙으로 지구상의 생명체 75%의 발전이 멈췄어요. 악어, 거북이,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몇몇 더 큰 해양 동물들은 그 충격에서 살아남았죠.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들은 평균적으로 현대의 너구리보다 작은 종들이었어요.
여기엔 다양한 특별한 공룡종과 새들의 고대 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생물들이 남았다고 믿어요. 큰 충돌 후에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죠. 대부분의 남은 동물들은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룡들은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부리 덕분에 벌어진 견과류를 쪼개고 흙에서 씨앗을 파낼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행운아들이 더 큰 뇌를 갖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새로운 조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명체도 살아남았죠. 균류와 곰팡이는 지하와 수중에서 살아남았어요. 점차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양치식물이 생명이 없는 풍경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몇천 년 후 숲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동물들은 거의 모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생물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뜨거운 재로부터 안전한 굴에 살았죠. 충돌 전에 포유류들은 공룡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포유류가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적어도 육지에서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던 때로 돌아가 보니 알고 보니 이렇게 강력했던 게 소행성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와 충돌하던 각도 때문이었어요. 만약 충돌 각도가 달랐다면 공룡들은 재난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주 오래전으로요. 안 돼.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고 있어요. 잠깐 신경 쓰지 마세요. 빗나갔어요. 매일 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이 있지만 공룡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몇백만 년 후로 빨리 감기 할게요. 이 고대 도마뱀들은 대부분이 바뀌어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번의 빙하기 덕분에 많은 공룡들이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로 완전 덮여 있어요. 포유류는 존재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동물에선 박쥐가 많이 보여요. 숲에는 쥐 크기만한 설치류들이 엄청 많아요. 낮 동안 그들은 덤불 속이나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오죠. 말, 코끼리, 다른 큰 포유류는 없어요. 주변에 큰 송곳니를 가진 위험한 파충류들이 많은데 괜히 커져서 잡아먹힐 일이 있나요?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앵무새, 매, 비둘기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익룡 2.0은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떤 것들은 헬리콥터만한 크기인 반면 다른 것들은 백조보다 크지 않아요. 영장류는 많지만 나무에 내려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서두르지 않네요. 사바나로 모험하는 것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도 없어요. 이 대체 현실에서 열린 공간은 매우 위험해요. 하긴 숲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맛있는 영장류 먹이를 얻기 위해 많은 작은 공룡들은 나무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빗나가기 바로 전인 이미 백악기 시대 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거 역대급 충돌이었을 텐데요. 죽을 뻔한 이후로 공룡은 더 똑똑해졌고 몇몇은 심지어 현대 닭만큼 똑똑해졌죠. 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항상 생존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뇌를 작게 유지하고 저 이빨을 더 크고 뾰족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